인트로로 최근에 사실 제가 매일 ESG 검색을 해보면 하루도 기사가 안 나온 날이었고 또 쏟아져 나오고 있지요. 꽤 됐죠. 그래서 가장 지금 급하게 서둘러서 가는 이제 주체는 아무래도 대외적인 이제 규제라든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대기업들이죠. 대기업들이 지금 여기 보시면은 다 ESG 위원회, 이름은 좀 다릅니다. 지속가능위원, 경영위원회, ESG 위원회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 지속가능은 다 지속가능과 ESG는 좀 비슷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ESG는 환경, 사회, 재배 구조인데 지속가능은 우리 지속가능 발전법이 있어요. 거기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미래의 성장 잠재력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정도의 무난한 성장을 계속 해나가자. 그게 이제 지속가능 발전이고요. 그 앞에서 그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영상을 보면서 뭉클하더라고요. 이게 저 비슷한 연령대에 스웨덴의 그레타 툰베리라고 또 소년대 비슷한 운동을 지금 하고 있죠. 근데 저는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느끼시는지 두 가지가 좀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계산할 수 없다면 stop breaking it. 더 이상 훼손하지 마라. 그다음에 말은 되게 많았거든요. 저 리우 선언부터 쭉 보면은 그래서 make action을 하라고 좀 촉구하잖아요. 그런 점들이 저는 좀 찡하게 다가왔고, 이 ESG가 지금 말은 많은데 결국은 make action을 하느냐, 그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실행에 옮기느냐가 중요할 거고,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홍보나 대외적인 발표로 ESG가 완성되는 건 아니다. 그건 시작에 불과하다. 근데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지는 여러 분들이 같이 지켜보셔야 되는 거죠. 그죠? 최근에 좀 의미 있는 게 있어서 우리가 이런 사회적 합의를 우리는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보자는 의미에서 소개해드립니다. 프랑스 하원에서 열차로 편도 2시간 반 정도 거리되는 데는 국내선 운항을 중단하자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아마 상원에서 통과가 될 것 같고요. 작년에는 오스트리아에서 이제 짤과 빈 노선이 없어졌어요. 열차를 증편하고 비행기 타지 말고 열차 타자. 왜? 여기 나옵니다만은 승객 1인당 탄소 배출량, 온실가스 배출이 비행기가 열차에 77배나 된다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흥미로운 점은요. 이게 굉장히 불편한 결정이잖아요. 근데 시민단체는 2시간 반이 뭐냐, 편도 4시간까지 열차 비행기 운항을 중단해라. 그래서 사실 지금 ESG나 환경 부분은 좀 그동안 미국은 트럼프 때문에 좀 주춤하고 이렇게 퇴보했는데 유럽이 굉장히 앞서가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사회에서 이런 합의를, 이런 논의 자체가 있을 수 있을까?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근데 유럽에서 이런 분위기가 이렇게 지금 ESG든 기후변화든 이런 변화들이 지금 생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멋진 사진이죠. 어디일 것 같습니까? 제가 경품을 걸 수는 없으니까 미국 플로리다 해변입니다. 이 사진을 올린 이유는 지금 그러니까 ESG 우리나 기후변화 막 얘기합니다만 실제 마켓 프라이스에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변에 있는 건물들은 지금 해수면이 올라가게 되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기사를 봤을 때는 한 7% 정도로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도 지금 이런 분위기들이 쭉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도입으로 이런 사례를 좀 말씀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ESG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사소합니다만은 저는 좀 자꾸 이걸 보다 보니까 신문을 볼 때마다 좀 거슬리는데, 환경,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저는 이게 아무리 뒤져봐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environment로 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왜 이게 형용사여야 되냐면, 보통 ESG 다음에 ESG issues가 이렇게 명사가 나오기 때문에 형용하는 표현들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소한 얘기지만 혹시 다른 데 가서 말씀하실 때. 근데 이게 그러면 언제부터 우리가 ESG를 얘기했느냐. 사실 제가 찾아보니까 1920년대에도 사회적 책임 펀드가 있었어요. 피델리티 뮤추얼 트러스트라고. 그 다음에 1989년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엑슨 모바일 소속의 엑슨 오일 소속의 그 발데소라는 애가 알래스카에서 저초되면서 이게 기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구나.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발데스 선언이 89년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 이제 ESG를 공시하는 이제 툴이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라는 게 있는데 그 보고서의 공식 표준이라는 요즘 제일 많이 쓰는 거거든요. GRI. 이가 그때 나오거든요. 근데 2006년은 왜 이제 중요한 해냐면은 여러분 2006년과 2015년이 이제 중요합니다. 2006년은 그 당시 이제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이 여기 좀 뉴욕 스타크 익스체인지인데요.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이제 투자기관들을 모아서 투자기관을 통해서 기업의 변화를 유도하다 해가지고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책임 투자 원칙이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이때가 이제 ESG가 좀 공식화되고 글로벌 무대에서 좀 힘을 받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파리 기후 협약 산업화 이전 대비 온도를 낮추자 그게 나오는 게 2015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로부터 한 10년 전에 얘기 있었는데 여기에 6가지 원칙인데 크게 보면 밑에 3가지가 이제 동의하죠. 투자기관들이 투자 결정과 의사 결정을 할 때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슈를 이제 통합해서 보겠다, 같이 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 요즘 블랙록 같은 데가 굉장히 앞장서고 있는데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 ESG 공시를 강하게 요구가 있다. 그리고 업종 내에서 앞으로 이런 책임 투자 원칙 ESG가 수용되고 실행되도록 촉진시켜 나가겠다. 지금 현재는 3,000개 이상의 투자 기관과 기업들이 가입돼서 제가 숫자는 잊었는데 3,000개 이상 쭉 합쳐보면 운용 규모가 상당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 뭐 신문에서 하도 많이 보셔서 ESG가 뭔지는 되게 아실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가장 최근에 본 자료로는 기재부 자료인데 이런 기준들이 현재 전 세계적으로 거의 400개 가까이가 돼요. 그래서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뭘 해야 될지 이걸 다 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접점을 찾는 부분이 기업들이 쭉 봐가지고 나한테 중요한 걸 찾아내는 그런 툴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환경의 environmental 뭐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탄소 발자국이라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온실가스 배출량을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기후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에너지의 효율은 어떤 에너지 얼마만큼 적게 쓰는지, 물, 뭐 토지. 그다음에 독성물, 폐기물질, 우리 뭐 많이 들었던 얘기들입니다. 재생에너지, 성장에너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종의 다양성, 생물보호, 이게 이제 환경 쪽인데요. 여러분 그 탄소 중립이라든가 알리백 요즘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제 이것과 관련이 되죠. 탄소 중립은 탄소를 아예 안 없애겠다는 게 아니라 배출을 하는 것과 포집한다든가 여러 줄이는 노력을 통해서 해보면은 네트, 순에서 제로가 되는 거를 2050년, 중국은 이제 206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알리백은 기업들이 필요한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100%로 가져가겠다. 그죠? 리뉴어블 해가지고 100% 가져가겠다. 이런 캠페인을 하는데 이거 언제까지 하겠다는 걸 이제 발표하는 건데, 탄소 중립 지금 다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좀 힘든 상황인 거이죠. 왜냐하면 이게 정점 대비 줄일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있느냐 했는데 우리는 2018년까지 계속 늘어왔거든요. 그래서 유럽이 이제 2050년까지 줄일 수 있는 그 보면 67년으로 보는데 우리는 32년밖에 되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숙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2050년이 멀어 보이지만 왜 그러냐면 특히 저희가 제조업 산업 비중이 높습니다. 특히 이제 탄소를 많이 배출해내는 게 철강, 시멘트 이런 데인데 그 비중이 높아서 32년에 이걸 줄이려면 얼마만큼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지 기술도 필요할 거고 기업들의 변화도 필요할 거고 이게 또 코스트로 또 너무 높아지게 되면 경쟁력의 이슈가 생길 거고 그런데 이런 이슈가 좀 있죠. 그다음에 사회의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면 요즘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얘기하잖아요. 주주익만 극대화하는 주주자본주의 그만하고 이해관계자 그러면은 뭐 고객, 거래기업, 근로자, 지역사회 뭐 이런 이분들의 이익을 존중하고 소통하는 경영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제 근로자의 참여, 포용성, 그다음에 요즘 많이 나오는 안전 문제, 또 소비자에 대해서는 제품의 안전. 그다음에 요즘 많이 얘기되는 데이터 보안이 잘 지켜지는지, 그다음에 시민단체와 잘 소통하고 정부하고 또 지방정부, 중앙정부 다 되겠죠. 소통하는지. 이게 이제 사회 이슈고요. 지배구조 이슈는 이제 이 사회의 구성에 요즘 많이 나와요. 여성이 들어가 있는지, ESG 전문가가 들어가 있는지, 의사결정 과정은 투명한지, 그다음에 뭐 공정거래를 하는지, 주주와의 관계는 어떤지, 또 뭐 투명 경영,
부패 문제, 로비 문제 다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기후변화 이슈가 워낙 중요해서 전부 환경만을 얘기하죠. 근데, 국가에 따라서는 좀 다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BLM 들어보셨죠? Black Lives Matter. 그 흑인의 인권 문제가 이제, 부각되면서 흑인 인권 이슈가 이제 S 이슈가 또 미국에서도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환경사회를 자꾸 얘기하고 G는 좀 어려워 보이니까 얘기들 안 하는데 정작 중요한 건 G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면은요. 결국 환경과 사회에 대해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려면 G가 제대로 서지 않으면 이 사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뭐 예를 들어서 총수의 전행위를 견제할 수 있는 이런 장치가 갖춰지지 않으면 E와 S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요즘 여러 가지 여러분들 뭐 발표를 봅니다만 그런 얘기를 합니다. ESG는 홍보와 선언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다. 실제 실행이 돼야 돼. Make actions 얘기했잖아요. 그러려면 저도 기업에도 좀 있어봤습니다만은 CEO의 의지가 중요하다. 그다음에 이 사회의 관리 감독이 중요하다. 이 이슈가 결국은 상당히 중요해질 거다. 가다 보면 안 되는 데가 많이 나오지 않겠어요? 제가 요즘 이런 이제 학교에서 영어 강의를 해야 되다 보니까 1013 그러니까 101.3을 보면 FM에 TBS EFM이 하루 종일 영어 방송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아는 막 시사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알아듣기는 어렵지 않은데 거기 보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GS 마켓이 혹시 여기 아무도 안 계시죠? GS 마켓이 이런 광고를 해요. 우리 온라인으로도 하시고 외국인들한테 그런 강의,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가지 마세요. 우리를 통해 쇼핑하세요. 다.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들으면서 분명히 GS가 지금 ESG를 얘기할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광고를 하면 민감하지 않은 거죠. 예. 어디에 S에 걸리잖아요. 소상공인들한테 가지 마라. 이런 얘기니까. 그래서 상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근데 우리 현황은 어떠냐면은 사실 저희는 초기 단계로 보는 게 좋습니다. 많은 위원회를 만들고 하지만은 실제 실상은 초기 단계입니다. 유럽이 굉장히 빠르고 미국은 이제 바이든이 들어서면서 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보시면 이제 S 등급이 지금 이게 기업 지배 구조원에서 하는데요. 이게 S 등급이 없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laggard 그러죠. 뒤처진 기업들. 합격점을 주기 어려운 기업들을 B부터 보거든요. 68.2%, 10개 중 7개는 지금 합격 점수를 주기가 어렵고요. 이게 지금 기업 기재 주본이나 MSCI 같은 한국 기업들 하는 똑같아요. 거의 70%. 선언은 많이 하고 있지만 아직 실제는 갈 길이 굉장히 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 자료에서 제가 이게 포함했는데, 코퍼레이트 나이트 해가지고 이제 캐나다에서 금융정보나 이런 걸 제공하는 기업인데, 거기에서 매년 국가별 서스테이너블 기업 랭킹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제 온실가스 배출, 폐기물, 혁신 역량, 여성이사의 비율, 청정 제품의 비율. 근데 여기 쭉 보시면, 제일 지속 가능 기업이 많은 대륙이 유럽입니다. 역시 유럽이 앞서갔기 때문에 유럽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죠. 유럽이 49개, 100개 중 49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주, 북미가 29개, 미국이 17개, 캐나다 12개, 29개 되죠. 그리고 이제 아시아권으로 넘어와서 보시게 되면 제일 많은 데가 일본 6개, 한국 2개, 중국 2개, 홍콩 3개 이렇습니다. 근데 여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분포를 보더라도 한국 기업들은 100개 중 2개죠. 아직 갈 길이 멀고요. 여기 1위 기업이 요런 우리가 ESG라는 기업 하면은 보통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파타고니아, 월마트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기업들 여기 안 들어 있고요. 1위 기업이 그 덴마크의 오르스테드라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리서치를 해보니까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이 기업은 저희가 배울 게 많고 그래서 제가 좀 리서치를 해서 나중에 글을 써볼까 하는데 전통적인 화석 연료 기업이었어요. 근데 그 CEO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일찌감치 생각을 하고 그 이해관계자하고 쭉 소통을 하면서 자기 기업에 대해서 개선할 점들을 쭉 묻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이 사회에서 중요하게 추진할 것들을 우선순위를 가린 다음에 쭉 추진해 가지고요. 그 전통적인 화석 연료 기업이 지금 세계 최대의 풍력 기업이 됐어요. 비즈니스 모델을 완전히 ESG로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우리가 어디 가서 쓰레기 줍고 밖으로 비춰지는 이런 활동이 ESG가 아니라 지금 ESG가 요구하는 거는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가치설 전반에 ESG를 넣으라는 거죠. 여러분 아시는 CSR은 뭐죠? CSR은 이익이 내는 과정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관심이 크지 않아요. 이익을 낸 다음에 남은 이익을 가지고 기업 평판활동 개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ESG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원료 채취부터 제조하고 유통하는 모든 전반 과정 ESG를 넣어서 기업의 가치를 끌어올려라. 비즈니스 모델로 바꿔라. 이런 요구입니다. 우리나라 2개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삼성이 83이었다가 80을 올렸는데 요즘 뭐 삼성하고 경쟁하는 대만의 이제 유명한 반도체 기업이 TSMC잖아요. 그게 지금 저 위에 두 번째 보시면은 25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 물론 TSMC가 이제 시장 점유율도 높죠. 50%가 넘고. 근데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신한금융이 9위였는데 43위로 뚝 떨어졌네요. 작년에는. 최근에 많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여기에 좀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얘기로 들어가면 그러면 ESG는 2006년에 나왔는데 왜 지금 이렇게 떠들썩하게 얘기가 되느냐. 근데 그동안에는 그러니까 하면 좋은 정도였어요. 하면 좋은 정도. 근데 지금은 안 하면 안 되는 거. 그래서 뭐 이제 차량으로 얘기하면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제 기본사항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많이 뭐 이거는 제가 얘기한 건 아니고 어디 컨설팅 회사에서 한번 하신 분인데 저는 공감이 돼서 비즈니스의 드레스 코드다. 우리가 드레스 코드를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파티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ESG라는 옷을 입지 않으면 이제 앞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하기 좀 어려워지고 공급 체인에 들어가기 어려워지고 그다음에 자본시장에서 자금 조달할 때 불리해지고 앞에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너무 이제 투자자들 중심으로 얘기하는데 실제로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 하게 되면 그럼 상장 기업만 문제가 될까? 아닙니다. 이게 상장 기업이 아니고 적어도 자금을 조달하고 수출하는 공급 체인에 들어가 있으면 그게 중견 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피해갈 수는 없어요.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왜냐하면은요 보통 우리 ESG를 얘기할 때 BGM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엑슨 발데스라는 회사가 환경영향 문제를 일으켰을 때 기업 가치가 뚝 떨어졌거든요. 요즘 또 예를 들어서 안전 문제가 이슈가 되면 주가가 뚝 떨어지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ESG는 비재무가 아니라 재무 리스크다, 투자 리스크다라고 이렇게 보고요. 또 얼마 전에 샌프란시스코 FRB, 중앙은행의 FRB에 있는 거기가 이 기후 변화는 금융 리스크다. GDP도 떨어질 수 있고 기업 가치도 떨어질 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ESG는 재무 리스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왜 하면 좋은 것 정도였는데 안 하면 안 되는 걸로 됐냐. 크게 이제 큰 매크로한 관점에서 세 개를 짚어드리면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팬데믹 통해서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파리 기후 협약 때 우리가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산업화 이전 대비 온도 상승폭을 1.5도로 억제하자. 산업화 이전이라는 건 1850년대부터 1900년도 정도를 얘기합니다. 그 대비 1.5도. 근데 1.5도가 주는 느낌이 어떨까요? 이게 쉬울까 어려울까 이런 얘기를 해보는데 지금 이대로 가게 되면은 금세기 말에 3도씩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쉬운 과제 아니죠. 왜 요즘 기후변화 얘기되고 탄소 중립을 얘기하는 게 이런 긴박성이 있어요. 어떤 재앙이 닥칠지 지금 몰디브 같은 데는 이제 그 나라가 잠길 것 같으니까 플로팅 시티 이제 아이디어가 나오잖아요. 아예 다 물 위에 떠서 살자 해가지고 얼마 전에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플로팅 시티 계획, 이제 그 정도로 위기의식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019년 하반기에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 하나 나옵니다. 스테이크홀더 캐피털리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선언이 나오는데요. 보통 뭐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하면은 이제 뭐 진보적인 시민단체 또는 뭐 진보적인 정당에서 물론 뭐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때 선언의 주체는 저희 전경련에 해당되는 미국의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여러분 아시는 분 다 들어있어요. 애플의 팀 쿡,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181명이 2019년 하반기에 서명을 해가지고 올립니다. 선언. 주주자본주의 그만하고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가야 되겠다. 왜? 저희가 이제 주주자본주의 하면은 이제 회사의 주인은 주주다. 그래서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만 잘하면 된다. 그게 이제 밀턴 프리드만이 작년에 의미 있는 애에서 1970년에 프리드만 독트린을 뉴욕타임스에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50년이 된 애가 작년이었죠. 근데 그 당시 이제 저희가 이제 프리드만 얘기하면서 이제 시장의 자유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글 읽어보면 지금 기준에서 보면 맞지 않는 얘기도 많아요. 사회적 책임 활동 자체는 사회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기업이 뭐 이익만 잘 내면 됐지 왜 뭐 사회적인 책임 활동을 하느냐. 그거 사회주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세월이 바뀌니까
개념이 자꾸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2019년 하반기에 이제 미국 재계가 선언한 이해관계 자본주의는 이제 그런 거 양극화 폐해가 너무 컸잖아요. 그래서 고객에게 가치 전달, 근로자의 투자, 거래 기업을 공정하고 윤리적 대우, 지역사회 지원, 주주를 위해 장기적 가치 창출. 너무 당연한 얘기였죠. 근데 여기서 유념해야 봐야 될 거는요. 그동안은 주주만 얘기했어요. 이런 선언을 한 2, 3년 만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근데 1등이 고객입니다. 2등이 근로자. 그 다음에 제가 빨간 게 표시했는데요. 그동안 기업들은 특히 월스트리트에서 요구했던 거는 단기 이익 극대화죠. 단기 이익이 좋지 않으면 매 분기마다 expectation을 냅니다. 거기에 못 맞춘 기업들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CEO들은 집에 갈 수 없으니까 단기, 근데 장기적 가치를 창출해야 된다라고 단기에서 장기로 초점이 바뀝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정말 이렇게 할 거냐, 이게 선언이냐,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저는 이제 이게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동안 이제 얘기가 많았는데 make actions를 해야 되는데 이게 실행력이 생긴 거예요. 트럼프가 지금 계속 있었으면 특히 기후변화 같은 거 탄력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왜? 파리기후협약 탈퇴했으니까요. 바이든 들어오자마자 복귀했고, 그 다음에 이제 ESG 관련 정책들의 시동을 겁니다. 지금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지금 ESG 관련해서 공식 기준을 만들고 있고요. 또 최근에 며칠 전에요.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기후리스크 공시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상장사들이 기후리스크에 노출되는 정도를 공시해라. 그래서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건 뭐 사실 누구도 지금 얘기 안 하고 그냥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유럽이 앞장서 갖고 지금 미국이 같이 가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언젠가는 ESG 이슈는 미국과 유럽이 글로벌 룰을 세팅해서 받을래 안 받을래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 우리가 우루과이 라운드 개방 협상하듯 그런 상황이 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왜냐하면 새로운 국제 질서를 주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약간의 이제 일종의 컨스피러시 음모론적 관점에서 보면 중국 핸들하기 굉장히 좋은 이슈입니다. 사실은 중국 환경, 사회, 지배구조 다 부진하잖아요. 이거 국제율로 딱 세팅해가지고 정당성 확보하면 중국 핸들하기 굉장히 좋은 이슈예요. 굉장히 합법적인 툴로. 그래서 저는 그 길로 갈 거라고 그냥 지금 예측을, 다른 건 그런 거를 보지 못했는데 맞는지 틀린지 한번 지켜볼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럼 왜 이젠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고 하는 구체적인 요건에 대해서 이제 왜 어떤 여건들이 있길래, 지금 위에 제가 하늘색으로 표시한 부분들은 외부적 환경의 규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기업들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안 하면은 주가가 떨어지고 돈 빌리기 어려워지고. 근데 저는 이제 이것 때문에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등급을 매기면 한 비약점 정도? 뭐 이거 자료도 비약점 바뀌었죠. 근데 ESG를 새로운 성장 기회로, 아까 제가 오르스테드 말씀드렸잖아요. 완벽하게 화석 연료 기업된 기업이 풍력 회사로 전환해서 지금 좋은 실적을 올리거든요. 이제 이런 기업까지 되게 되면 A급으로 가게 되는 거고, 왜 ESG가 중요하냐고 저는 이제 보고 있냐면요. 이 안에 굉장히 아까 400개가 넘는 기준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동안 이제 얘기해온 이제 따뜻한 자본주의, 착한 기업이 뭔지가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구체적인 걸 하나하나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40분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RPM을 높이지 않기 위해서 시간을 좀 벌써 30분 정도 지났네요. 그러면 빨리 가야 되겠네요.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얘기 말씀드려서. 이제 투자자들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가장 지금 먼저 움직인 게 투자자인데, 왜냐하면은 ESG에 문제가 있는 기업들이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기면 재무가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 떨어지게 되면 손해잖아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제일 먼저 움직였고, 이제 블랙록이라는 회사가 먼저 움직이는데, 매년 초에 이제 그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한테 서한을 보냅니다. 그래서 작년 초 올해 초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후 변화 리스크 공시하지 않는 기업은 경영진 책임 묻겠다. 그래서 실제로 주주총회에서 이렇게 뭐 사회이자 선임안건들의 반대표를 행사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투자자상에서 제외하겠다. 이거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압박이죠. 사실 CEO가 관리하는 지표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주가 아닙니까? 주가가 떨어져 버리면 굉장히 큰 압박이고요. 국민연금이 내년까지 자산 운용의 절반 이상을 책임 투자 ESG를 반영한 걸로 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부 규제가 지금 가고 있죠. 국제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되니까 뭐 말씀드렸고 중간 거를 말씀드리면 지금 사실 이제 ESG 공시라는 게 여러분 이제 공시 보게 되면 재무제표, 뭐 손익계산서, 자산부채 쭉 하는데 그것과 별도로 좀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라는 걸로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2025년까지는 자산 규모 2조 이상으로 확대하겠다. 그게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주권거래소 발표한 원칙이고, 그러면 상장사만 해당이 되느냐?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만 해당이 코스닥 또 지금 기준을 만들고 있고, 그럼 비상장사는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공공 부분은 어떻게 할까? 이런 기준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너무 복잡하니까 산자부에서 지금 KESG. 근데 이것 가지고도 또 말이 많습니다. 민간에 맡겨두지 왜 정부가 이것까지 하려고, 이런 얘기들도 좀 어찌됐건 좀 가이드라인 제시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달청에서 앞으로 이제 납품받을 때, 납품업체 선정할 때 ESG 높은 점수 가진 기업을 주로 선정하겠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상장이 아니더라도 조달청에 이렇게 물품을이나 서비스를 납품하기 위해서는 ESG가 좋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제일 앞서가는 게 유럽입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이제 500인 이상 기업에서는 이제 환경 뭐 이런 것도 공시하게 했고, 최근에 이제 국내 기업들이 비상이 걸린 게 유럽 연합에 들어오는 물건의 공급망에 들어있는 모든 기업들이 환경과 인권 침해하는 활동이 있는지 보고해라. 위반하면 벌금하고 피해 보상시키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국내 무역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비상이 걸려서 지금 뭐 건의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무역거리 안에 들어있는 공급망 안에 들어있는 중소 중견기업도 다 대상이 되는 겁니다. 미국은 그동안은 이제 특히 트럼프 시대 때는 ESG에 대해서 별로 호의적이지 않았고, 그 다음에 자율공시였는데 바이든이 들어오면서 지금 이런 제도가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런 생각은 해봐요. 이게 쭉 장기간 이제 힘을 받아서 가야 변화가 생길 텐데, 4년 후에 또 미국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게 또 국제적 환경이 좀 바뀔 수도 있다. 이게, 그죠? 만약에 또,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공화당 정권이 뭐 정권을 담당을 하면 약간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길 수 있는데, 뭐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금융기관들도 뭐 투자자들은 투자자들이 하나 움직임이 있지만, ESG가 좋지 않으면 재무적으로 부실화될 수 있고 빌려준 대출을 떼일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이제 대출 심사할 때 ESG를 보겠다. 그렇게 되면 이제 대출을 안 하거나 아니면 리스크가 크다고 보면 금리를 높게 물리겠죠. 특히 이제 석탄 부분에 대한 자금 지원은 이미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신용평가사들은 기업의 부도 위험을 보는, 또 ESG하고 부도 위험 무슨 관련이 있지 이러는데 똑같은 거예요. ESG가 좋지 않으면 재무적으로 나빠져서 부도가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용등급의 평가에 반영하겠다. 이미 30% 정도는 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비율이 높아지겠죠. 이제 중요한 건 소비자들이에요. 소비자들이 여기 쭉 보시면은, 이게 이제 세일즈포스에서 최근에 나온 자료인데, 특히 이제 MZ 세대라고 하잖아요. 젊은 세대들. 쭉 보시면 비율이 다 높습니다.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친, 우리 위기 발생 때 직원이나 고객 어떻게 대했는지, 환경적으로 참여하는지, 특히 미국에서는 인종차별에 대해서 기업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경제적 불평등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지역사회에 참여하는지, 이런 거 보고 기업 구매 결정하겠답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유념해서 보셔야 될 거는요, 지금까지 소비자들은 기업이 예를 들어서 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보이콧을 했어요. 불매운동. 근데 이거는 바뀝니다. 구매운동으로 바뀌는 겁니다. 좋은 기업 제품을 내가 사겠다. 그래서 소비자 운동의 이제 흐름에 좀 변화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간을 보게 되면 이제 카길에서 최근 조사예요. 유럽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식품 음료 구매 시 기업이 지속 가능성 고려하겠다. 그리고 특히 젊은 층일수록 이제 지속 가능성을 중시합니다. 그리고 이 환경과 지속 가능성을 영양이나 같은 정도로 보는 거죠. 그만큼 이제 소비자의 인식 변화가 빨라지고 있고요. 미국에서 이제 흥미로운 움직임이 있었는데 Just Deposit, 그러니까 정의 예금 운동. 그리고 넷플릭스나 트위터 같은 기업들이 흑인한테 많이 대출하거나 흑인이 소유하고 있는 은행들한테 캐시 일정 부분 옮기는 거죠. 이제 이런 흐름이 되다 보니까 그 나중에 45세 이하 투자자 80%가 우리가 참여하겠다. 자산의 1%는 이들 은행으로 옮겨서 흑인들한테 많이 대출이 되도록 하겠다. 이런 이제 움직임들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수 있는 겁니다. 예, 제가 한 5분 정도만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대기업 부분은 좀 빼고, 이 부분 중요한 거 몇 개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런 얘기 하잖아요. ESG 잘하면 경영 실적이 좋다. 이런 연구는 많은데, 근데 지금 아직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ESG를 잘해서 경영이 좋은 건데, 경영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ESG를 잘하는 건지. 그래서 실제로 인과관계가 크지 않다라는 뭐 반론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최근에 눈에 띄는 보고서가 하버드 대학에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지속가능 기업들을 보니까 왜 그럼 재무적 성과가 좋으냐? 혁신 잘하더라. 이해관계자와 소통도 잘하고 또 잘하다 보니까 자금 조달 여건이 좋더라. 회사에 자부심이 있으니까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우수한 인재들이 몰려들고 또 규제에 대해서 잘 대응하고 뭐 이런 고객들이 또 브랜드 충성도가 있고 이런 인과관계에 의해서 재무적 성과가 좋은 거다. 뭐 이런 연구 결과가 최근에 나와서 소개해드리고요. 여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제가 쭉 강의를 다니면서 한번 고민이 돼서 이걸 한번 그려봤어요. 여기 아시다시피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재무 성과만 좋은 기업은 다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ESG의 정신은 저 녹색 있죠? 재무 성과도 좋고 ESG도 좋은 doing well by doing good. 좋은 일 하면서 성과도 좋은 기업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더 까다로워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재무 성과는 좋은데 ESG가 나쁜 기업은 이제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고민해 볼 부분이 이거예요. 사실 저희가 여기서 고민해 볼 부분은 이익은 그렇게 많이 내지 못하는데 ESG는 잘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근에 프랑스 식품기업 다농 CEO가 ESG 잘했는데 실적이 좋지 않다고 그래서 주주들이 행동주의 나서가지고 사실 쫓겨났어요. 근데 저는 그 사례를 보면서 이건 우리가 전 사회적으로 좀 고민할 이슈가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기업 가치만 지금 얘기하는데 사회적 관점에서 보는 ESG 밸류는 기업의 가치 플러스 그 기업이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임팩트, 소셜 밸류를 두 개를 합쳐서 보면 뭐 다농이라는 기업 그게 나쁜 기업이 아닌데 그래서 수익률이 낮아도 사회적 가치가 높은 기업을 자본시장은 수용 안 하겠죠.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 옆에 파이낸스 타임즈에서 써놓은 최근 작년에 나온 기사인데 보면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낮은 수익률이지만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예를 들어서 건강한 환경이나 빈곤을 줄이는 그랬을 때 이 기업은 시장이 하지 못하는 퀄리티브 임팩트를 미치지 않느냐. 그럼 이런 기업을 자본시장 요구대로 퇴출시키는 게 맞느냐. 뭐 이런 데 대해서는 앞으로 두고두고 좀 고민이 필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뭐 내용은 많은데요. 여기서 조금 건너뛰어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이거예요. 평가 지표가 너무 많아요. 혼란스럽고 그다음에 기업이 주는 데이터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지금 여러분 재무제표 같은 경우에 왜 공신력이 있습니까? 기업이 주는 숫자 그대로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회계법인이 들어와서 실증을 하잖아요. 맞는지 틀리는지. 그래서 적정, 한정, 판정을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흐르다 보면 결국 ESG가 지금 기업들이 내놓은 ESG 데이터에 보고 그걸 그대로 봤거든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린워싱 하는지 안 하는데 하는 것처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검증기관이 저는 제3의 검증기관이 필요할 거다. 이건 재무제표처럼. 이 숫자가 맞는지, 틀리는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Great Deception 해가지고 이제 더 가디언에서 나왔는데 환경단체가 이제 엑슨모빌이나 암코가 광고를 하는데 지금 이 기업들 위기죠. 전통적인 화석연료 기업이니까 굉장히 녹색 활동을 많이 하는 걸로 했는데 실제 보니까 뭐 투자의 90%가 여전히 석유 가스 활동이더라. 이렇게 해서 엑슨모빌이 BP가 광고를 내렸습니다. 이제 이런 식의 우리가 보통 그린워싱, 친환경 위장 활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ESG 데이터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는 여론들이 이제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표준화를 위한 뭐 여러 가지 노력들이 진행되어 있고 이게 뭐 내용이 좀 복잡해서 지나가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재무제표가 있고 지금 별도로 지속가능 보고서가 있어. 지금 현재는 이 지속가능 보고서에 들어갈 내용을 표준화하는 데 작업이 집중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재무제표 안에 수치화돼서 이렇게 들어가는 식으로 통합돼서 공시가
되는 작업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저는 그게 표준화의 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투자자들이나 투자기관들이 정확히 볼 수 있는 계량화된 지표로 뭐 전체가 계량화되기는 어렵겠지만 재무제표 안에서 들어가면 하나만 쭉 보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들어가게 될 때는 분명히 회계법인의 검증이 들어갈 겁니다. 이제 그런 시대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과 EU가 글로벌 룰을 세팅할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좀 몇 가지 이제 좀 눈에 띄었던 거. 근데 여기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우리가 지금 뭐 기업 같지만 계속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보고서가 눈에 띄었어요. 이게 2020년에 나온 월드 해피니스 리포트 보고서인데요. 저희가 저성장일 때는 또 다른 나라도 저성장일 때는 일자리가 급하고 성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절대적인 성장치만 높아지면 행복했어요. 근데 인과관계를 조사해 보니까 저희처럼 어느 정도 성장을 이룬 나라에서는 환경을 보호하고 양극화를 해소하고 불평등을 해소하는 내용의 ESG가 가미된 지속가능 발전을 하지 않으면 절대 수치만 높여가지고는 국민들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아시죠? 저희 행복 순위가 얼마인지. 한 50이 됩니다. 근데 내용 보면은 좀 안타까워요. 50이 되는데 그 52도요. 저희가 1인당 GDP나 평균 수명이 높아서 그래요. 52밖에 못하는 건 하나만 말씀드리면 뭔지 아십니까? 소셜 서포트라는 질문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당신 어려울 때 찾아갈 친구나 친척이 있습니까에 저희가 순위가 얼마쯤 되겠습니까? 100위입니다. 100위. 100위. 그다음에 어제 웃을 일이 있었습니까? 100입니다. 많이 고민해볼 대목이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제가 이제 책에서 썼던 내용들인데 지금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프리드만 독트린을 많이 얘기해요. 뭐 시장의 자유, 주주의 극대화. 근데 그때 프리드만 글을 제가 다 읽어보니까 사실 그 안에 보면은 좀 지금 맞지 않는 얘기 많이 있고요. 그래서 주주자본주의, 물론 주주자본주의가 경제적 버전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이제 양카시마라든가 환경훼손 가속화, 그래서 뭐 아큐파이 월스트리트 이런 이제 반발도 크게 일어나고 해서 지금 이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와 ESG 이렇게 가는데 궁극적으로 저는 이걸 공동체 자본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낙수 효과를 복원해서 기업의 성장이 사회 전체에 골고루 공유되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마지막 결론은 이 말씀 좀 드리겠어요. 제가 최근에 이제 원전도 잘 읽지 않으면서 자꾸 뭐 보이지 않는 손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이 지금 아담 스미스 책을 쭉 읽고 있는데 거기 읽으면서 아하 하는 게 제가 느껴졌어요. 같이 여기 계신 분들 같이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장의 자유가 우선이냐 정부의 개입이 뭐냐 할 때 항상 얘기하죠. 보이지 않는 손을 강조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손은 개인이 이기적으로 다 행동하는데 결국 사회적으로는 다 공익적인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이 자유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다 이기적으로 하게 내버려둬도 인비저블 핸드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된다 그러는데 아담 스미스 얘기를 제가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손은 사회적 공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이기적 행위예요. 그 책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아담 스미스는 자애, 자비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도덕 감정론에서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자본주의 원조 이론을 강조하는 국부론이나 국부론을 보고 이렇게 봐도 사실은 그 이기심과 사회적 공익의 조화. 그게 사실은 정의란 무엇인가 유명한 책이잖아요. 그 핵심의 결론도 그거예요. 예. 우리가 사회적 공동선을 이뤄나가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와 ESG가 기업의 가치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자본주의가 올바른 따뜻한 방향으로 가고 여러 사람이 같이 공유하고 또 지속가능하는 또 make action을 이루는 그런 중요한 툴로서 계속 자리 잡아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말씀 결론을 맺겠습니다. 조금 길어졌는데 양해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